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톡톡 사연 듣다가 저의 힘들었던 경험을 한 번쯤 나눠보고 싶어 사연을 써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20대에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던 기술직이었고 아내는 카페를 작게 하던 바리스타였어요. 프랜차이즈나 대형 카페가 아니라 딱 한 사람이 운영하는 테이크아웃 위주의 작은 카페였죠. 저는 아내가 일하면서 밖에서 진상 손님들에게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게 싫어서 결혼과 동시에 카페를 그만두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내도 거기에 동의했고 집에서 살림만 하기 시작했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월급도 그리 넉넉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와 살기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아이 태어나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는 거 말입니다. 결혼 후 1년 반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아이는 아들이었고 내심 딸을 바랐지만 그래도 무조건 기뻤죠. 그런데 애가 태어나고 나니 육아가 힘들기도 했고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저 20초반에 돌아가셨고 아내는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 장인어른이 키우신 터라 육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죠.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도 잘 몰랐고요. 저희 둘 다 집에 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에 육아를 도와주실 만한 어른도 안 계셨습니다. 저는 물려받은 재산도 많지 않았고 아내는 장인어른이 사업해서 돈을 상당히 잘 벌었기에 여유롭게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가난하고 별거 없는 저와 결혼한다고 해서 장인어른과는 냉담해져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였죠. 연락이 됐다고 해도 장인어른도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그리 지식이 있을 리는 없었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육아가 고된 탓에 아내는 점점 더 힘들어했고 시간이 흐르면서부터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애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보? 잘 키울 수 있어. 하지만 알아보니까 유치원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적금 좀 들어놓는 건데. 아직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도 아니었지만 이미 아이의 물품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자 아내는 미리 계산해보며 걱정을 했어요. 제 월급은 적었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야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고민이 됐죠. 우리 세 식구의 경제 사정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리고 첫 아이 낳고서 둘째도 낳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래서야 도저히 생활 유지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저는 고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는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그나마 고정적으로 안정되게 버는 벌이를 팽개치고 불안정하게 그지없는 사업을 한다는 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했겠죠. 위험 부담은 분명 있었지만 저는 동창이 잘 아는 분야에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아내를 설득했어요. 사실 아내도 둘째를 낳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지금 제 벌이로는 도저히 내 식구 생활 유지가 안 된다는 사실에 동의를 했고요. 결국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괜찮았어요. 동창은 의류공장 쪽에서 잔뼈가 굵은 녀석이었고 전 의류 쪽은 잘 몰랐지만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워낙 잘 된단 말은 들어서 뛰어든 거였어요. 처음엔 온라인 쇼핑몰에서 디자인을 가져오면 그걸 만들어서 공급하는 종류의 일을 했어요. 전 이런 쪽으로는 전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동창한테 거의 모든 일을 일임했고 그 외에 사람 고용이나 공장 관리 등을 전담으로 맡았죠. 어쨌든 기술 쪽 일을 했었기에 공장 기계 정도는 급하게 손볼 수 있었으니까요. 나름대로 저희 공장이 잘 돌아가고 옷도 괜찮게 만들어 납품한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사업 시작한 지 1년이 되고부터는 조금씩 더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크고 잘 나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기네랑 전속 계약을 맺자고 하더군요. 동창은 그쪽에서 제시하는 페이도 상당히 높고 안정적인 사업이 될 것 같다면서 좋은 계약이라고 했어요. 저야 아직 이쪽 분야에 아는 게 없으니 동창의 말을 따랐죠. 페이를 높게 제시했던 만큼 그쪽 쇼핑몰은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옷 제작을 바랐습니다. 사실 우리로선 단가가 맞지 않을 정도인 경우도 있었어요. 동창은 그 쇼핑몰과 회의를 하고 오면 그렇게나 많이 지쳐 보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납품한 옷의 퀄리티가 너무 낮고 하자가 많다면서 그쪽 쇼핑몰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순간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했죠. 직원들 임금 줄 돈도 모자랐으니까요.
보통 이럴 때 작은 거래처들의 돈을 받아 위기를 넘기곤 했는데, 하지만 이미 전속으로 그쪽 옷을 만들어주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쇼핑몰의 거래를 받아 옷을 납품할 수도 없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었죠. 야, 그쪽에 어떻게 말해볼 수 없어? 이미 전화 몇 번이나 했어. 그런데 대금 지급 안 된다고 뻗대고 있어. 동창이 초조하게 말했고 저도 점점 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미 대량으로 옷 납품이 들어간 상황에서 대금 지급 거절이라뇨. 그래도 설마 그 대형 쇼핑몰에서 우리같이 작은 공장을 상대로 끝까지 돈을 안 줄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융통해서 직원들 그달의 임금을 주고 거래처에도 대금을 치렀죠. 이미 사업 투자하면서 1금융권 대출은 풀로 일으킨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은 제2금융권과 사채뿐이었어요. 그래도 다음 달 내에 대금을 받아서 갚으면 된다는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대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형 쇼핑몰 쪽에서 도리어 저희한테 갑질을 했어요. 당신들이 옷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손님 떨어지고 손해가 막심하다며 전속 계약 어기고 다른 계약 받은 거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했어요. 그러고서는 곧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죠. 내용 증명을 받은 날 저와 동창은 숨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쯤에는 이미 저희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빚쟁이들이 공장으로 쫓아오고 있었고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아내 역시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당시 아내는 둘째를 임신해서 출산한 직후였죠. 저는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집에 일찍 들어가 첫째 아이와 놀아주려고 노력했는데 사업이 비틀거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더군요. 오빠,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오빠,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줘야 돼. 그래야 같이 이겨나가지. 아내는 둘째 갓난애를 안고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내는 참 순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욱이나 아내에게 사업 사정을 말할 수가 없었죠. 여태까지 고생 한 번 안 하고 살던 사람이 저와 결혼하면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돈 잘 버시는 능력 있는 장인어른 밑에서 살았다면 아내는 아마 평생 고생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고서 정말로 그 쇼핑몰에서 소송을 걸어왔어요. 저희는 이미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직원들은 다 그만둔 상태였고 공장은 폐쇄되었죠. 어느 날 사채업자가 찾아와 공장을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장 사무실에는 저와 동창 둘뿐이었죠. 사채업자들이 들어와서 저하고 동창에게 울려대더군요. 너네 집으로 쫓아가서 가족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남의 돈 떼어먹고 멀쩡히 호강하면서 살게 놔둘 것 같아? 안 됩니다.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돈을 갚을 테니까. 무슨 수로? 이 공장 팔아봤자 니네가 빚진 거 원금도 갚기 힘든데 이자는 어쩌려고? 사채는 이자가 엄청나죠. 저희가 빌린 돈에도 정말 터무니없는 이자가 불어나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릴 때 써놨던 저희 집 주소를 읽어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동창과 저는 벌벌 떨면서 앉아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갈 생각도 못한 채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밤 늦었는데 안 들어와요? 여보.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아내의 해맑은 목소리와 그 뒤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죠. 집에 있을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됐어. 여보, 왜 그래요? 미안해. 무슨 일 있는 거죠? 그렇죠. 말해줘요. 당신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나한테 말을 해야지. 아내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더 숨길 수가 없었죠. 나
사업 잘못됐어. 지금 사채업자들이 우리 공장 다 때려 부수고 가버렸어.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도 해코지할 거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갔으니까 빨리 아이들 데리고 장인어른께라도 가서 숨어. 제발 빨리 도망가. 뭐라고요? 아내는 숨막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휴, 얼마나 놀랐겠어요. 멀쩡히 사업 잘하는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사채업자 쫓아온다고 도망가라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당신은 어쩌려고요? 여보! 하지만 저는 전화를 더 이상 잊지 못하고 끊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내에게 급한 사실을 알렸으니 비겁한 저는 저 한 몸 살 궁리를 하며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창은 가족들한테 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상황을 걱정할 만할 여유는 저에게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있는 돈을 끌어모아 지갑에 넣고 아무 고속버스나 잡아탄 채로 지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빚쟁이를 피해 도망다닌다는 것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아내만큼은 아니지만 별다르게 힘든 일 없이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온 편이었죠. 대학 들어갈 때까진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보통 학생으로 커왔고, 물론 20대 초반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땐 그래도 남겨주신 유산으로 대학 등록금 충당과 생활비 충당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크게 고생할 만한 때가 없었다는 건데요. 그러니 혼자 가족들과 떨어져 빚쟁이를 피해 떠도는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사채업자들이 쫓아올까봐 카드 쓰기도 꺼려졌어요. 사실 한번 편의점에서 카드를 꺼내 쓰려고 했더니 정지되었다고 안내가 나오더군요. 그 이후론 제가 가진 현금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모텔에서 하룻밤에 6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군요. 당시 제가 가진 현금은 겨우 30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이 돈으로 밥 먹고 모텔비까지 내고 나면 남은 돈으로는 며칠 살지도 못할 거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노숙자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고 편하거나 따뜻한 자리는 다 차 있어서 대합실 한복판에 썰렁하고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잘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제가 힘들다고 토로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금 아내는 아이들까지 데리고서 정신없이 몸둘 곳을 찾아 헤매고 있을 테니까요. 장인어른에게 가라고 하긴 했지만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장인어른과 교류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이미 다시 장인어른과 대화할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이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저는 며칠 내내 그 대합실에서 몸을 쏘그리고 지냈습니다. 편의점에서 먹는 라면으로 하루 한 끼를 때우고 남은 현금을 소중하게 품에 넣은 채로 말이죠. 처음에는 그리 주의 깊게 보지 않던 터미널의 직원분들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노숙자 단속이 힘든데 거기에 한 명이 더 추가되었다고 보는 것 같았죠. 제가 보아도 제 몰골은 그냥 노숙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노숙자 한 명이 저한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이보쇼. 댁도 갈 데 없이 떠도는 양반인가? 예? 예? 노숙자냐는 말이오? 그게... 그 사람의 말에 잠시 멍해졌지만 그 말 그대로였어요. 저는 이제 빚쟁이에게 쫓기는 노숙자였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아내와 아이 둘과 더불어 단란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던 제가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됐네요. 제가 씁쓸하게 말하자 그 노숙자는 혀를 차면서 저한테 자기가 마시던 소주병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시던 것이라 더러워서 평소라면 입을 대지 않았겠지만 속이 화탓하게 열불이 올라와서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가 마시는 걸 보고 노숙자는 품속에서 소주 한 병을 더 꺼내 내밀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떠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마음이 안 좋지.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나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예, 그게 길어지지 않게 조심하쇼. 안 그럼 정말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이 생활이니까.
그 노숙자는 씁쓸하게 인생 선배처럼 말했어요. 좋은 조언이었지만 그게 가능할 것 같았다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 너무 우울하고 절망적이 돼서 그가 내민 소주를 다 마셔버렸습니다. 빈속에 술을 한 병 반이나 마셨더니 온몸이 더워지고 금세 핑 돌더군요. 저는 울면서 무릎을 끌어안고 자리에 앉아 비몽사몽 잠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채업자가 쫓아올까봐 긴장한 상태로 울적하게 추운 대합실에서 생활했더니 오랜만에 마신 알코올의 취기가 금방 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대합실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터미널 직원이 절 깨우는 손길에 흠칫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터미널 직원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절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아휴,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올 시간이니까 의자 몇 개씩 차지하고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전형적인 노숙자를 대하는 듯한 직원의 말투에 전 상처받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속쓰리고 배가 고파서 전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하나 사들고 계산하려고 들었죠. 그런데 품을 찾아보니 불싸. 돈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현금이 적어도 20만 원은 남아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전 황당해서 품을 죄다 털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에 선 편의점 직원은 더욱 한심한 눈으로 절 쳐다보고 있었고 나중에는 제가 라면을 들고 도망갈까봐 경계하는 듯한 눈을 했어요. 전 너무 비참해져서 라면을 내려놓고 터덜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제 저한테 말 걸었던 그 노숙자가 희죽거리고 웃으면서 편의점으로 스쳐 들어가더군요. 저는 순간 직감적으로 그 인간이 저한테 술을 먹이고 제 돈을 다 털어갔다고 알았습니다. 저는 그 노숙자를 쫓아 들어가 멱살을 잡았지만 그 인간은 마치 예상했다는 것처럼 희죽거리는 웃음을 지우지 않으며 절 조롱했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당신이지 내 돈 훔쳐간 거. 아니 무슨 증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젯밤에 내 소주 다 마셔놓은 건 당신이면서. 나 술 취해서 막가게 한 다음 당신이 내 돈 훔친 거잖아. 그럴 리가 있나? 증거 있어? 증거? 여기 CCTV 보여달라고 하면 다 나와. 그래? 노숙자가 CCTV 보여달라는 거에 직원들이 참 보여주겠네. 그만하세요, 아저씨들. 편의점 안에서 싸우시면 제가 신고할 거예요. 한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와서 귀찮다는 듯 저희를 편의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터미널 직원을 붙들고 CCTV 보여달라 저 사람이 내 돈 훔쳐갔다 사정했지만 노숙자들끼리의 영역싸움으로 생각한 건지 직원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아저씨, 저기 중앙대합실이요? 저기 CCTV 고장났어요. 지금 수리기간인데 하필 잘못 걸리셨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 비추는 게 한 대뿐이에요? 물론이죠. 우리 같은 지방 터미널이 무슨 돈이 있다고 카메라를 여러 대 돌려요.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고장이 났는지도 의문이었지만 직원은 그렇게 말하면서 절 그냥 내쳤어요. 정말 지독하게 살아왔지만 이러한 몰골이 되고 나니 아무도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더군요. 저 역시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 띌까봐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고요. 저는 그대로 무일푼이 되어 쫓겨났습니다. 사람이 극한으로 몰리니 뻔뻔해지더군요. 저는 정말 노숙자가 되어서 터미널 구석구석을 떠돌았습니다. 노숙자들이 밥을 얻어먹는 곳을 눈치로 알아내서 같이 몰려가 밥을 먹기도 했고 배가 너무 고프면 옆에 있는 노숙자한테 빌붙기도 했습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고 노숙자가 늘어나자 터미널에서는 대대적으로 노숙자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작업을 했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저는 그중 친해진 한 사람을 따라 옆 동네에 있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차마 아내에게 연락하겠다는 뻔뻔한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숙자가 되어 떠도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아내는 아마 그 형편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부담되어 가슴에 얹혔습니다. 모두가 제 죄라는 생각 말이죠. 전 그렇게 죄책감을 짊어진 채 몇 년 동안이나 거리를 떠돌았어요. 그 사이 저는 완전히 노숙자가 되어 이전과는 알아볼 수도 없이 변해버린 모습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현실이 변하리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린다는 겁니다. 전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일을 멈추었고 내 삶은 그냥 노숙자인 채로 끝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오늘 당장 밥 한 끼 굶지 않는 것이 가장 다급한 숙제로 떠오르는 그런 삶인 거죠. 당장 밥 한 끼 먹고 그 다음 술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술에 취해서 내 비참한 현실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죽고 싶은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죽기도 쉽지 않더군요. 아직 젊은 몸뚱아리라서 그런지 술을 마시고 야외에서 자도 얼어 죽지도 않았어요. 춥던 날 같은 기차역에서 자던 60대 노숙자 한 명이 결국 생을 달리했을 때도 전 멀쩡했죠. 그저 동상만 얻어서 조금 더 삶이 불편해졌을 따름이었습니다. 겨울과 여름이 몇 번이나 지나갔을 때였어요. 노숙자에게 가장 힘겨운 겨울이 지나고서 봄이 찾아와서 저는 기차역이 아닌 공원에서 잠을 자려고 터덜거리며 밖으로 나갔죠. 기차역 안은 무엇보다 언제나 직원이나 경찰들이 노숙자를 쫓아내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 훨씬 자기가 편했어요. 너무 춥지만 않다면 그래서 공원을 항상 더 선호했습니다. 그때 저는 귓가를 울리는 믿을 수 없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전 설마 저를 부른 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저런 호칭으로 부를 사람은 없었죠. 근처를 지나는 다른 남자에게 부른 거라 생각하고 그쪽으론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괜히 여자를 쳐다봐서 무서운 노숙자 취급을 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다시 한번 목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예요, 나라고! 그러면서 어떤 여자가 겁도 없이 다가와 제 팔을 덥석 붙들었어요. 노숙자가 된 이후로 몇 년, 그 누구도 제 팔을 이렇게 서슴없이 잡은 적은 없어서 전 너무 놀라 돌아보았죠. 그곳에는 제 아내가 몇 년 동안 조금 나이를 먹은 제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절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래요. 세상에.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릴 떠나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애들 데리고 살라고? 아내는 제 팔을 붙들고 늘어지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너무 멍하고 너무 경황도 없어서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저는 급하게 바닥으로 쓰러지는 아내를 잡아 부축했습니다. 아내의 따뜻하고도 부드러운 손을 잡으니 정말 내 아내구나. 아이 둘을 낳고 살 붙이고 살던 내 배우자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죄책감이 할 말이 없어서 아내를 붙들고 눈물을 쏟았어요. 아내는 저를 잡은 채로 서로 부둥켜 안았죠. 씻지 못해 냄새가 풀풀 나는 노숙자 신세인데도 아내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다시는 놔주지 않겠다는 듯이 절 붙들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 빚을 놔두고 가족들을 놔두고 도망쳐버린 비겁자였어요. 이제 와서 아내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이라 아내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나 때문에 아내가 또 피해 입는 건 아닐까 싶었고 사채업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날 것만 같았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알긴 해요? 자그마치 5년이에요, 5년. 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미안해. 됐어요. 이제라도 당신이 돌아오면 되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해요. 아내는 울면서도 절 놓치지 않겠다는 듯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말리고 싶었지만 제가 뭘 할 수 있는 권리 따위는 없었죠. 가족과 빚을 놔두고 도망간 사내놈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내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저를 끌고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잡고 있는 아내의 따뜻한 손 때문에 정신이 온통 거기로 집중됐죠. 아내는 저를 데리고 가서 차에 태우고 곧장 운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당신 친구 중 한 명이 당신을 봤다고 나한테 연락해줬어요. 그랬군. 너무 변해서 당신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대. 그래도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뭔가 예감이 들어서 내가 직접 찾아본 거예요. 저는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서울로 가는 내내 말이 별로 없었어요. 저 역시도 할 말이 없었고요. 그리고 서울로 도착해서 아내는 한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이었어요. 저는 너무 멋있는 건물에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저도 모르게 옛날 소박했던 우리 빌라 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집이에요. 뭐? 아니, 당신이 그렇게 사라진 후로 내가 장사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꽤 잘 됐고. 아내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쫓아왔더군요. 아이들을 미리 친구 집에 맡겨둬서 다행이었죠. 그 덕에 머리채는 나만 잡힐 수 있었어요.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쫓아갔던 거예요. 전 정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듯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말했어요. 사채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음번엔 잡아가서 팔아 넘기겠다고 했어. 난 아무 힘도 없었고 기댈 데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 아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빠가 제 꼴을 보고 우시더라고요. 아내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효녀인지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부모 영까지 끊고 결혼해서 나갔으면 잘 살아야 하는데 그조차 못하고 거지꼴이 돼서 도와달라고 기어들어갔으니까요. 그건 내 탓이야. 우리가 가족이니 그건 내 잘못이기도 해요.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절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그 건물의 5층을 다 쓰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동안 아내가 이어서 말했죠. 아빠가 사채업자들 빚을 다 갚으셨고 나랑 아이들을 받아줬어요. 그 덕분에 아빠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다시 장사 준비를 했죠. 언제까지나 아빠한테 기대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길 바랄 순 없었으니까. 그래서 처녀 시절 하던 카페를 다시 하게 됐어요. 창업 자금은 아빠한테 빌리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했어요. 그랬군. 1층에 카페 맞죠? 프랜차이즈 아니야? 그거 여기저기 많이 생긴 것 같던데. 맞아요. 내가 하던 카페가 잘 돼서 여기저기 지점을 낸 거니까. 뭐? 전 무척 놀랐습니다. 아니, 카페가 잘 됐다는 것까진 놀라지 않았지만 지점을 그렇게 여러 군데 낼 정도로 잘 됐을 줄은 몰랐어요. 아내는 어깨를 으쓱 하고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곧 엘리베이터 한 문이 열리고 아이 둘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커다란 눈으로 절 보는 아이들은 겨우 7, 8살의 아이와 5살 남짓한 아이들. 저는 그 애들이 제 아이들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에.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전 입을 꽉 물었어요. 아이들은 낯선 제 모습에 머뭇거리며 문에 매달려 있었어요. 아내는 아이들에게 가서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인사해야지. 아빠야. 아빠? 아이들은 의아한 듯이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항상 말하던 아빠. 얼른 인사해.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쭈뼛거리며 다가와 머뭇거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발음도 어눌한 어린아이들이 저한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너무 커버린 나의 아이들. 너무 눈물 났고 혹시라도 제 더러운 때가 아이들에게 묻을까 조심히 아이들의 머리만 쓰다듬은 후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단정하고 깔끔하고 안온했습니다. 제가 익히 알던 아내의 향기와 손길이 낯선 집안에도 온통 묻어나는 것이 느껴졌죠. 아내는 덤덤하게 집안을 소개해 주었고 저를 화장실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정말 오랜만에 깔끔히 씻을 수 있었어요. 한참이나 걸려 목욕을 시원하게 하고 나오니 드레스룸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속옷이 놓여있더군요. 역시 새로 산 듯한 냄새가 나는 트레이닝복과 함께 말이죠. 말끔히 씻고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노숙자로 살 때와 전혀 다른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며 수염도 전부 깎았으니 당연했죠. 씻고 나온 저를 본 아내는 다시 한번 말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가 알던 내 남편 모습이 나왔네. 조용한 말에 저는 아내를 마주 끌어안았어요. 아내가 그간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안락한 집에 들어와 그녀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게 주제넘게 느껴질 정도였죠. 우리는 곧 아이들까지 네 식구가 함께 식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다가 제가 다정하게 말하자 곧 웃으면서 장난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후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일찍 자러 갔고 저는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그 애들의 배 위를 도닥거려줬습니다. 그동안 제가 잃어버렸던 게 무엇인지 행복이 그제서야 뭉클거리고 솟아나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저를 데리고 나와 식탁에 맥주와 안주를 깔아놓고 함께 마시면서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묻다 푼 이야기들, 그간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까지요. 장인어른은 이제 아내의 결혼과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찾는 데 힘을 보태셨다고 합니다. 제 빚을 갚아주시고 아내의 사업자금까지 대주시면서 아내의 행복만 바라고 계시다고 했죠. 아빠가 보태주신 사업자금은 당연히 이미 갚았어요. 지점까지 낼 정도로 잘 됐는데 당연하지. 그랬구나. 정말 대단해. 처녀 쪽에도 나름 커피 맛으로 소문난 카페 주인이었잖아. 그걸 살렸더니 그래도 살 길이 열리더라고. 아내는 자랑처럼 말하며 웃었어요. 삶의 가장 힘든 시절을 그렇게 혼자서 꿋꿋하게 헤쳐나온 아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해 보여서 전 마주 웃었죠. 이제 힘든 일 생기면 그렇게 혼자 앓다가 도망가지 말아요, 여보. 그래, 미안. 다른 건 다 괜찮아도 도망가서 나만 남겨지는 건 싫어. 난 이겨낼 수 있지만 혼자선 싫다고. 아내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간 겪은 고통이 느껴졌어요. 전 정말 할 말도 없었고 뭐라고 사과도 못했죠. 자그마치 5년이었으니까요. 5년 동안 제가 이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간 상태에서 아내는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내고 사업을 하고 아이들을 길러냈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도망치지 않을게, 여보. 꼭이에요. 힘든 일 생기면 나한테 말해주고 같이 이겨나가요. 아내는 그제야 자그마하게 웃었습니다. 5년만큼 나이가 든 아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자 처녀 시절보다도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또다시 그 상태에서 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 하면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강남에 위치한 꼬마 빌딩인데 거기 5층에 저희 살림집이 있고 1층엔 카페가 있습니다. 다른 층에는 업체들이 새들어 살고 있고요. 당연히 월세도 잘 나오고 카페도 잘 됩니다. 알고 보니 젊은 층의 커피 맛과 빈티지한 감성으로 소문이 나서 잘된 거라 지점까지 내게 된 것이더군요. 아내가 베이킹까지 배워서 디저트도 직접 만드는데 저는 아내의 베이킹 기술을 전수받아서 지금은 카페에서 디저트를 전담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팔리는 양이 워낙 많아서 제가 전담으로 맡아 계속 만들어내는데도
물량이 딸릴 때가 종종 있어요. 아이들도 속 썩이지 않고 지금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장인어른이 절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화를 무척 내셨고 저와 하룻밤 내내 술을 마신 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시때때로 저희 카페에 와서 제가 만든 디저트와 아내가 내린 커피를 즐기며 책을 읽곤 하시죠. 대단한 사업가시지만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무척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카페에 오후에 오셔서 커피를 마시고 계시면 손자들이 뛰어와 할아버지에게 안기고 아내와 제가 아이들에게 디저트와 우유를 더 내주고 나면 세 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하죠. 지금 제게는 노숙자 시절이 꿈만 같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나락의 끝. 하지만 제게 현명하고 강인한 아내가 있었기에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면 가족과 상의하고 절대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말고 꼭 가족과 함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후회와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되도록 말입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